2교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미니멀 미술부터 보겠습니다. 미니멀은 최소의 극소이라는 뜻으로 주로 입체에 나타난 현상을 최소한으로 하는 미술을 말합니다. 작가의 개입도 최소화하고 형태와 재료도 간결해집니다. 심지어 작가는 제작조차 하지 않아요. 조수에게 시켜 가로 세로 10cm의 사각 철판에 빨간색을 칠해서 벽면에 10cm 간격으로 배치해줘. 와 같은 주문을 통해 작품을 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젠간 들어본 것 같은 개념 아닌가요? 맞습니다. 개념 미술의 뒤샹이 작가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작가의 개념만으로 승부하는 미술이고 뒤샹이 병기에 한 작가의 사인조차도 거부했습니다. 도널드 저드의 작품들은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작가의 인간적인 노동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제거된 최소한의 미술인 미니멀 아트입니다. 미니멀 아티스트들은 가장 최소한의 형태인 정육면체를 주로 사용했으며 이렇게 벽에 붙이거나 바닥에 까는 등 다양한 작품들을 제시했습니다. 솔루잇은 3차원으로 조립하고 쌓는 작업을 하는 미니멀 아티스트입니다. 다음은 비디오 아트입니다. 비디오 아트를 처음 창시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죠? 백남준이에요. 백남준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음악적으로 미술적으로 연구하던 작가였습니다. 이후 플럭서스 그룹에서 세계 최초의 비디오 아트, 인공위성 아트를 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됩니다. 이 작품은 과천 현대미술관에 있는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전통탑의 모형을 따서 1003개의 모니터를 가지고 만든 비디오 아트입니다. 1970년대 전반부터 성행한 현대 예술의 한 경향이고 비디오와 TV를 매개로 한 작품입니다. 1970년대부터 백남준으로 시작된 비디오 아트는 인공위성 아트까지도 발전했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발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미디어 아트의 전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백남준에 관한 잘 정리된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비디오 아트는 말 그대로 비디오를 가지고 만드는 예술작품이야. 그중 비디오 아트 하면 빠질 수 없는 작가. 우리나라 대표 예술가 백남준이지. 유럽이나 미국의 현대미술관을 가보면 종종 그의 작품들을 볼 수 있어. 한국에는 아예 백남준 아트센터가 따로 있고. 관심이 있든 없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백남준. 그런데 왜 그렇게 다들 그가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소설 동물농장을 쓴 작가야. 당시 어지러운 사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시선과 정치를 재치 있게 풍자하는 데 탁월한 면모를 보였던 조지 오웰은 1949년 그의 최고의 걸작 1984를 집필했어. 소설 1984는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1984년이 되는 날 권력자 빅브라더스에게 사회가 장악되는 종말을 묘사한 공포소설이지. 특히 소설 속에서 작가 조지 오웰은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고 묘사했어. 실제로 그 당시 예술가들도 텔레비전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매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해. 그러나 백남준은 달랐어. 그는 텔레비전을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며 재미와 웃음을 줄 수 있는 즐거운 존재로 봤었지. 그렇게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탄생했어. 1984년 1월 1일이 되는 날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생방송된 백남준의 TV쇼가 바로 그것이었지. 백남준은 뉴욕과 파리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100명의 예술가들이 참가한 생방송을 한국, 일본, 독일 등에 생중계했어. 1984년이 되던 1월 1일 조지 오웰의 말과 정반대로 전 세계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에 정복되기는커녕 매스미디어를 즐기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한 셈이지.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란 제목은 이렇게 붙여진 거야. 전 세계에서 약 2,5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생방송 프로젝트로 백남준은 세계적인 천재 아티스트 반열에 올랐어. 오늘날에는 이 프로젝트가 지구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의 개념을 예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해. 그만큼 획기적인 시도라는 뜻이겠지?
어때? 갑자기 막 작가 백남준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 백남준은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켜 인간을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했던 작가였어. 그는 기술이 사람들에게 놀이가 되길 바랬지. 그의 작품들이 유머러스하고 즐거워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 그중 그의 대표작 몇 점만 더 살펴볼까?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야.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앙호를 꽉 채우고 있는 이 작품은 1000개 이상의 모니터로 만들어졌어. 이 작품은 개천절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는데 1003의 모니터 개수는 개천절인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해. 이 작품의 제목인 다다익선을 많은 사람이 볼수록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해본다면 백남준은 이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길 바라는 것 같아. 다음은 TV 부처라는 작품이야. 작품을 살펴보면 명상을 하고 있는 부처를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찍고 있고 그 영상이 텔레비전에 송출되어 다시 부처가 바라보고 있어. 마치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찰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잠깐, 부처의 얼굴을 우리의 얼굴로 바꿔볼까? 거실 소파에서 TV를 시청하는 우리의 자세와 똑같아.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TV 속의 세상은 가상의 세계가 아닌 우리 현실을 반영한 세계야. 그렇다면 TV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더불어 우리를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부처는 명상을 하는 걸까 아니면 TV를 시청하는 걸까? 지금까지 백남준의 작품들을 살펴보았어.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들어왔던 천재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그가 매년 교과서에 나올 만큼 위대한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어.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그럼 지금까지 핑거프린트였습니다. 빌비올라의 작품도 우리나라를 내한한 적이 있는데 뉴스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1분 동안의 나의 표정과 몸짓을 10분 길이로 늘려서 슬로우 모션, 즉 느린 움직임으로 본다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최대한 느리게 가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자고 말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디오 극장 빌 비올라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5m나 되는 대형 스크린, 검은 액체를 뒤집어 쓰고 어둠 속에 서 있는 남성. 칠흑 같은 절망의 포부는 곧 붉은 두려움으로 바뀌지만 강건하게 버텨냅니다. 이내 찾아온 하얀 평온함, 그리고 정화. 부드럽게 피어나는 안개는 격렬한 변화 끝에 찾아온 삶의 깨달음입니다. 세계적 비디오 예술의 거장 빌 비올라는 삶의 고통에 주목합니다. Well, Buddha said, of course, all life is suffering. And a lot of other cultures have that same idea. Because we need to suffer. 초고속 촬영한 화면을 최대한 느리게 보여주는 기법으로 시간의 흐름을 늦추고 그 느림 속에서 관객들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굉장히 빠르게 촬영을 해서 그것을 정상적인 속도로 보여주게 되면 1분이 10분으로 또는 80분 정도 되는 긴 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관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특수한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전시회를 연 빌 비올라는 젊은 시절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조수로 일한 것은 행운이었다며 누구나 비디오 아트를 배우고 쓸 수 있게 해준 그의 열린 마음은 큰 감동이었다고 추억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백남준을 이어 비디오 아트를 미술 장르로서 구축한 작가는 빌 비올라입니다. 빌 비올라의 작품은 극단적으로 느린 움직임이 특징이며 좀 어렵지만 인간의 감정과 명상적 모습을 느린 화면에 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품의 주제나 제목이 물, 불, 바람 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비올라의 작품은 직접 감상해보세요.
다음은 라이트 아트입니다. 라이트 아트는 말 그대로 라이트, 즉 빛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형광등을 이용한 간단한 조형물을 제작하고 네온 사인을 이용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기 뮤지엄이란 곳에서 전시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직접 관람자가 가서 빛을 체험하고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빛과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다음은 대지 미술입니다. 대지 미술은 말 그대로 대지, 즉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작가들마다 다른 다양한 작업들이 보이는 예술입니다. 이 작품도 방파제를 나선형의 모양으로 길게 만들어서 시간에 따라 파도와 바람에 의해 서서히 소멸되는 과정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프로세스 아트라고도 하는데 이 작품들처럼 물, 나뭇잎 등 자연에서 온 재료로 작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들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소멸되기 때문에 사진 작업을 꼭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품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섬을 비닐로 둘러싼 이 작품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입니다. 크리스토와 장클로드 부부로 대표되는 대지 미술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최근 서울역 광장에 초대형 미술 작품이 설치되었다가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철거되고만 예술 작품이 하나 있어. 사람 키의 몇 배가 되는 높이에 3만 켤레의 부피를 자랑하는 이 작품, 바로 슈즈트리이지. 그런데 오늘은 이 정도의 스케일은 잽도 안 되는 정말 대박큰 작품들을 살펴보려고 해. 이름하여 대지미술. 대지미술이란 말 그대로 대지, 땅을 이용한 예술활동이야. 예를 들면 이런 작품들이지. 어때? 어떤 느낌의 작품들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지미술계의 커플, 크리스토와 잔느 클로드의 작품을 살펴볼까 해. 함께 알아보지 않을래? 예술가 부부인 크리스토와 잔느 클로드는 매번 그들의 창의력과 압도적인 크기의 관객들을 놀래키곤 해. 도대체 어떤 작품들을 만들길래 그러냐고? 짠! 작품 하이슈타크 포장이야. 그러니까 요 하얀 천으로 되어 있는 게 작품인데 한마디로 건물을 포장한 거지. 우리 보통 선물을 보낼 때 예쁘게 포장하잖아. 크리스토와 잔느 클로드 역시 예쁘게 포장을 한 셈이야. 또 다른 작품 플로팅 피어스를 봐볼까? 두 개의 섬과 육지를 연결하여 사람들이 천 위를 직접 걸어가고 있어. 실제로 이 길을 걸을 때 발 아래 물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고 해. 이 작품은 제작 기념만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해. 이외에도 둘은 천을 이용해 포장하는 예술 활동을 펼쳤는데 작품, 폼레프 포장과 둘러싸인 섬들 등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 사실 이렇게 거대한 작품인 만큼 막대한 금액과 대규모 협상,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서 보통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해. 심지어는 오래 보존할 수도 있는 작품들이 아니지. 그렇다면 이들은 왜 무리까지 하면서 대지미술을 고집하는 걸까? 대지미술은 익숙한 공간을 낯선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예술 속에 담겨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예술이야. 크리스토와 잔느 클로드는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순수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대지미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대지미술은 미술계에 뿌리 박힌 자본주의를 부정하고자 나온 미술 경향이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은 좀 고상한 사람들이 즐기고 미술 가격은 엄청 비싸야 하며 비싼 그림을 팔아야 대단한 작가라고 알아주잖아. 이런 게 모두 미술을 물질, 즉 돈으로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런 사회 속에서 몇몇 예술가들이 미술계 자본주의를 비판하고자 대지미술을 실천해온 거지. 모두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청 크게 만들어서 말이야. 작품이 소유되지 못하고 그 작품이 오직 그 자리밖에 있지 못하면 그 작품은 사고 파는 물건이 되지 못하니까 팔리지 않는 미술 작품도 예술이 될 수 있다 이거야. 어때? 갑자기 대지미술이 더 멋있게 보이지 않아? 지금까지 크리스토와 잔느 클로드의 작품과 대지미술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았어. 이들은 어떤 바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어려운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 그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심지어 이러한 작품들이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고 있으니까 이제 미술 작품을 또 하나의 놀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 핑거프린트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장 크리스토와 클로드라는 유명한 작가 부부의 작품입니다. 달리는 벽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수십만 평의 대지에 깃발과 장벽을 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을 만듭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만리장성 등 유명 도시의 랜드마크에 이러한 작품을 만들려면 비용이 엄청 들겠죠? 이러한 비용을 개인이 어떻게 부담해서 만들까요? 이 부분은 파리의 퐁레프 다리를 비닐로 씌우거나 독일 국회의 서당을 몇 년간의 논의와 회의를 거쳐 전체를 씌우거나 하는 등의 복잡한 행정적인 작업들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뉴욕에서 설치한 작품을 예로 들면 뉴욕시는 엄청난 관광 효과를 얻어내게 되는데요. 단지 작품 설치 허가만 내줬을 뿐인데 16일 동안 4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2억 5,4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까지 얻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대지미술은 단순히 예술로 그치지 않고 상업적 효과까지 거둬들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계획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이 가능했고 지원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일정 기간의 설치를 한 뒤 철거되기 때문에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이것을 수익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제 이해가 잘 되죠? 마지막 대지미술가인 월터 드마리아입니다. 이 작가는 벌판에 피레침을 세워 번개가 치는 찰나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자연을 배경으로 혹은 자연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어떠한 작업들도 대지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핫하게 활동하는 재미나고 인기 있는 작가들 몇 명만 더 소개할게요. 너무 재미난 작가가 많지만 다 소개하지 못해 아쉽고 이걸 보면서 이런 것도 미술이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개성을 나타낼 수 있구나 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비드 호크니입니다. 작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을 때 몇 시간씩 줄을 서고 보는 진풍경이 있었던 굉장히 인기가 많은 화가입니다. 호크니는 영국의 팝아트 화가로 60년대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왼쪽 작품의 제목은 더 큰 텀벙이며 일상 속에서 보이는 수영장의 이미지들을 많이 그려냈고 동성애적인 모습을 세련된 색감과 특유의 분위기로 그려내어 인기가 많습니다. 호크니는 사진이 멸망할 것이라 했지만 후기에는 사진을 이용한 콜라주 작업과 이러한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풍경 작품들을 아주 독특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이 연상되나요? 맞아요. 피카소가 연상되었다면 정답입니다. 피카소의 입체주의 영향을 받은 다시점을 사진을 이용한 콜라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파격적인 YBA라는 영국의 현대 미술 그룹입니다. YBA는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의 줄임말로 1980년대 말 이후 나타난 젊은 영국 미술가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YBA는 1980년대 후반 데미안 허스트가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공장을 빌려 프리즈라는 제목하에 치밀하게 기획된 전시를 선보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시를 기점으로 1950년대 영국 팝아트 운동 이후 특별한 흐름이나 작가를 배출하지 못했던 영국 미술은 국제미술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현대미술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이는 두 상의 설명을 읽었죠? 그의 작품 셀프는 4리터 정도의 피를 두 상 모형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는 인간 몸속에 들어있는 전체 피의 양과 거의 동일하며 저 빨간 것이 물감이 아닌 작가의 피입니다. YBA의 작가들은 기존에 전혀 없던 재료와 시도들로 새로운 미술을 제시했습니다. YBA의 대표 작가인 데미안 허스트가 있습니다. 이미 이 작품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나요?
그는 동물의 사체를 방부제인 포르말데이드 용액에 담궈 전시를 했습니다. 상어, 돼지, 말 등 다양한 동물들을 용액이 담긴 상자 안에 넣어 죽음과 영원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에서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작품은 4.3m 길이의 타이거 상어를 소재로 했습니다. 이 작품은 삶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냥 동물을 넣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절단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시각적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허스트는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요? 허스트가 바라는 관람자의 역할은 죽음 속에 숨어있는 지독한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다움에 내재되어 있는 불가피한 부패를 묘사하는 미술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시각적인 도전을 성취해낸 허스트는 동시대 미술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허스트의 또 다른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스팟 페인팅 시리즈의 제목은 허스트가 애용하던 주제인 조제약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는 치료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과 약의 관련성을 암시하고자 했습니다. 스팟 페인팅 시리즈는 질서정연한 격자 형태로 배치된 역동적인 색깔의 단일 규모의 점들을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허스트의 또 다른 스핀 페인팅 시리즈의 경우 원형의 캔버스 위에 물감을 엎질러 붓고 그것을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제작한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를 상기시키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해골인 신의 사랑을 위하여는 1억 500만 달러에 팔림으로써 살아있는 미술가의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백금으로 주형을 뜬 실물 크기의 인간 두개골의 다이아몬드 8,601개를 박아 2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이 작품은 92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 작품들은 우리나라의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앞에 전시된 허스트의 작품들입니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도 있고 여러 곳에 허스트의 작품이 있으니 가서 한번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충격적인 작업을 한 작가인 피에로 만조니의 작품입니다. 이 캔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바로 작가의 똥입니다. 헉,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심지어 이 작가는 1961년 자신의 대변을 통조림에 담아 예술가의 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90개가 제작된 작품의 표면에는 1에서 90까지의 번호와 정량 30g, 신선하게 보존됨, 1961년 5월 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금 30g의 가격과 같은 가격인 37달러에 이것을 판매했고 팔렸다는 것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이 작품의 가격은 37만 2천 달러로 다이아몬드의 값보다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죠? 피에로 만조니는 이러한 작품들도 제작합니다. 마치 뒤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만큼 현대미술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그 개념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특이한 작가인 부사마 야요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들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과천 현대미술관 마당에 저 호박 작품이 있기도 하니 한번 가보세요. 이 작가는 일본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도트, 점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것은 그녀의 강박증을 고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면과 작품 할 것 없이 다양한 점을 찍어 표현했고 이를 조명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패션에 응용되기도 하고요. 참 다양하지요. 본인의 강박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하다니요. 정말 미술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주고 싶은 작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핫하게 활동하고 있는 얼굴 없는 작가인 뱅크시입니다. 작품을 팔지도 않고 조용히 그림을 그려놓고 시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주로 미술관도 공공장소도 아닌 골목의 구석이나 전쟁과 관련된 마을 근처의 벽면이나 빈민가 등에 희망을 주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미술관에 몰래 돌멩이를 올려놓고 전시하기도 하고 또한 경매에서 엄청난 가격에 낙찰된 그림을
바로 그 자리에서 분쇄해버리는 등 기이한 행동으로 미술계를 풍자하고 사회를 풍자하는 작품을 제작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 코로나 관련 그림을 그려놓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뱅크시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가끔 한강 고수부지나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않아? 유럽이나 미국의 거리에선 더욱 자주 볼 수 있어. 마치 거리를 갤러리로 만드는 이 그림들을 우리는 그래비티라고 불러. 그래비티란 벽이나 건물의 외벽에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 혹은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들을 말해. 지금은 재료나 양식들이 더욱 다양해져 유럽에서는 거리의 예술로 자리 잡고 있지. 단순히 글씨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그림부터 이렇게 큰 그림까지 정말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그중 그래비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가, 예술 테러리스트이자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야. 더욱이 그는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매우 유명한데 그의 재미있는 작품 몇 가지만 살펴볼래? 뱅크시가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마도 이 두 가지 퍼포먼스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싶어. 첫 번째는 2003년 뱅크시가 런던 대형 박물관에 돌멩이 하나를 몰래 전시한 퍼포먼스야. 그는 돌멩이 위에 유성펜으로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전시해놨는데 사람들이 그의 돌멩이를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구경하고 감상했다는 거야. 그렇게 이 돌멩이는 들키지 않고 6일 동안 전시되었지. 뱅크시의 일명 도둑 전시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브루클린 박물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도 일어났어. 심지어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놓아둔 미사일 딱정벌레는 23일 동안 전시되었다고 해. 두 번째는 뱅크시의 그림이 유명해지면서 비싸게 팔리자 길거리에 그림을 늘어놓고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에 판매한 퍼포먼스야. 총 6시간 동안 3명이 8장을 구매했다고 해. 원래 뱅크시의 그림은 억 단위인데 말이야. 이렇듯 그는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들을 틈만 나면 일으켰어. 그는 예술을 거칠애로 여기고 제대로 감상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도둑 전시를 했고 거품이 낀 미술의 상업화를 면전에 대고 풍자했지. 이러니 당연히 미술계의 테러리스트로 불릴 수밖에. 뱅크시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밤을 틈타 인적이 드문 건물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방식으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어. 앞서 보았던 퍼포먼스만큼 풍자가 가득한 그림들을 말이지. 그중 몇 점만 살펴볼까? 이 작품은 월남전 당시 미군이 투하한 폭탄 때문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울부짖는 여자아이의 사진을 오마주해서 그린 작품이야. 예전엔 이 아이를 울게 만드는 것이 전쟁이었다면 그림 속에선 이 아이를 울게 만드는 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맥도날드와 미키마우스가 되어버렸어. 다음 작품 꽃을 투척한 남자는 복면을 쓴 단정부 시위자가 화염병이 아닌 꽃다발을 던지려 하고 있어. 세상에 분노한 사람들이 화염병이 아닌 꽃을 던진다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작품은 작가 뱅크시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어. 평화를 담은 작품은 또 있어. 뱅크시는 작품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장소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작품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벽에 그려졌어. 이스라엘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테러 공격 차단을 명분 삼아 이 벽을 세웠는데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테러가 나도 피하지 못하고 갇혀서 죽고 있어. 뱅크시는 이 작품을 통해 장벽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것 같아. 지금까지 뱅크시의 퍼포먼스와 작품들을 살펴보았어. 그는 불법과 예술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지금까지도 얼굴을 숨긴 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도 알아내지 못했지. 유일하게 그의 외형을 알 수 있는 건 그가 출연한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영화뿐이야. 여기서 이 영화의 제목이 눈길을 끄는데 갤러리에서 미술 관람이 끝난 뒤 출구를 가려면 기념품 샵을 꼭 거쳐야 하잖아. 기념품 샵을 위해 미술 작품들이 걸려있는 걸까? 아니면 미술 작품들을 위해 기념품 샵이 존재하는 걸까?
뱅크시는 미술계에 자리 잡은 자본주의를 정말 재치있게 비꼬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이런 모습이 그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이겠지? 그럼 지금까지 핑거팬트였습니다. 뱅크시가 최근 또 한 번의 이슈를 만든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싸TV 김찬용입니다. 미술계의 다양한 이슈들이 종종 막 뉴스에 나와서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죠. 2018년 10월 6일에 뉴스에 이렇게 나왔던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뱅크시라고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그래피티 아티스트, 거리 예술가로 유명하신 분이 영국에서 이렇게 아직도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 10월 6일 영국 소더비 경매의 뱅크시 작품이다 하고 인증된 작품이 나왔던 건데요. 그게 서로 사고 싶어서 예상했던 가격보다 한참 더 치솟으면서 정말 작은 거리 예술가의 그래피티 아트인데 15억에 낙찰이 된 거죠. 근데 낙찰되는 순간 이 뉴스 영상처럼 벌레 조각처럼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15억 주고 지금 산 사람은 그림이 반쪽이 나버리니까 완전 열받아서 막 당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몇 시간 지나고 이 뱅크시가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영상을 올립니다. 그게 왜 찢어지게 만들어졌는지 자기가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고, 밑에 잘 보이지 않게 액자 사이에 파쇄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자기 딜러를 거기에 심어놓고 그게 판매되는 순간 버튼을 눌러서 그림이 찢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이런 짓거리를 했냐? 이건 사실 뱅크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간단히만 짚어드리면 사실 미술계가 뭐 그들만의 리그, 돈 있는 사람들만 뭐 작품 가질 수 있고 그들만을 위한 뭐 향유의 대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뱅크시는 살 수 없는 형태의 작품들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만 미술관 안에 있고 경매장 안에 있는 작품은 수십억에 사고, 자기가 뭐 거리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그냥 모두를 위한 예술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 자체를 비꼬기 위해서 일부러 그림이 다 찢어지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행위를 자기가 몇 년 동안 준비해서 경매장에서 그걸 실행해버린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면, 내가 15억 주고 이걸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철회하시겠어요? 가지시겠어요? 아, 이런 벌레 쪼가리 내가 15억 주고 왜 사? 환불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 미술 쪽에 안목 좋은 사람은 이걸 다시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5억 주고 사신 분도 뱅크시가 인증 올린 그 순간, 아, 나 이거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안 거죠. 이거 굳이 멀쩡한 상태로 안 가져도 찢어졌다라는 이 역사적인 미술계의 퍼포먼스 자체가 오히려 더 큰 기록으로 남을 거고,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값어치로 뛸지 모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뱅크시가 똑똑하게 그 미세계를 비꼬고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또한 그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오히려 가격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인 거죠. 예술가로서 시대를 비판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 브랜드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사건을 또 벌이고 있는 게 뱅크시입니다. 뱅크시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이 영상에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은 기존에 뱅크시가 했던 퍼포먼스나 이야기들 몇몇 개 더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영상도 재미있게 보시고 피드백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자, 드디어 서양 미술사 강의가 끝났습니다. 개학 후 첫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렇게 미술가 소개 브로셔 만들기를 아이디어 스케치할 것입니다. 사비연필, 지우개, 색연필, 본인이 끌렸던 화가의 화풍과 속해 있는 사조, 마음에 든 그림 프린트해서 준비해오세요. 지금까지 즐거웠으려나 모르겠지만 2학기 수업을 위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잘 복습하고 여름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요.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